자, 경제난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려가 됐던 미국의 세무 불이행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현지 시간으로 30일부터 오늘부터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하원 의장이 타결한 부채한도 상향 관련 법안 처리 돌입하게 되는데 네. 일단 먼저 어떻게 협상 타결이 이루어졌는가 그동안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네. 그 내용부터 먼저 좀 짚어보죠. 네, 먼저 공식적인 이름은 채무 책임 법안이라고 이제는 정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논의가 어떻게 됐냐면 일단 2024년까지 2년간 부채 그 한도를 이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이 요구했던 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024년 그 예산 지출을 동결하겠다. 그 다음에 25년도 예산은 1% 한도 내에서 증액하는 걸로 이런 것들은 이제는 민주당, 공화당에서 요구했던 것들 한마디로 예산을 좀 깎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죠. 깎이는 않았지만 최소화하는 거였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상 깎였다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미사용 코로나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제 환수하기로 했거든요. 아, 환수하기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출이 이제 감축이 되겠죠. 지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논의가 되면서, 그러니까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강경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간에 이렇게 이제 타협안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참 보니까 그런데 일단 민주공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긴 했습니다만 메카시 네. 하원 의장이 내일 하원 본회의 열어서 표결 처리하겠다 밝힌 상태지만 이게 본회의까지 가려면 이제 1차 관문인 운영위 네. 분통 넘어야 된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1차 관문이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패스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에 이제는 공화당 9명에 민주당 4명이 있는데 네. 이 중에 3명이 강경파입니다. 공화당. 그러면은 공화당 3명이 민주당 의원 설득해 갖고 만약에 이걸 부결시킬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렇게 된다면 아예 하원까지도 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원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어느 정도 법안을 닫아듬게 되는데 뭐 운영위조차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하원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관문이 이제 그래서 이제 위원회에서 열려야 되겠고, 만약에 뭐 어쨌든 간에 뭐 운영에서 통과가 됐다. 그럼 이제 하원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31일이고요. 이게 전체 회의 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제 통과시키게 되는데, 이제 과반 의석이 보면은 한 218석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하원 같은 경우에 총 435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과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표가 한 218석 정도가 이제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과반이 안 나오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 하원 통과되면 이제는 상원에서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게 한 시장에서 한 6월 2일쯤 열릴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상원까지 가는 거고요. 만약에 운영위에서 1차 관문이 통과가 안 되면 예. 그거야말로 정말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완벽하게 안도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이 운영위라든지 아니면 강경파들,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그 강경파들에 대한 목소리가 워낙 세기 때문에 아직 미지수는 좀 남아 있어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공화당 입장에서는 더 깎아야 된다. 예산을 더 깎아야 된다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강경파에서 예상했던 것들, 특히 이제 민주당의 강경파들은 수정헌법 제14조 이거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맞아요. 사실 이것도 사실 논의가 되진 않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강경파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방금 언급해 주셨던 그러니까 소모적인 부채한도 협상의 회의감을 좀 보이면서 네. 장기적으로 수정헌법 14조 이 얘기를 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네. 굳이 이거 협상 끝났는데 이거 왜 얘기하는 거야? 이랬었는데 다 그 민주당 의원들 좀 달래려는 용으로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죠. 이게 수정헌법 14조를 뭔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부채한도 증액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제는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수정헌법 14조가 뭐냐면 연방 정부의 모든 그 채무 이행은 준수돼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헌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면 이게 수정헌법 제14조가 있으니까 의회 통과 없이 의회 승인 없이 이건 대통령이 부채 채권에 대해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일부 학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소모적 논쟁이 필요 없는 거죠. 뭐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도 필요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죠. 대통령이 그냥 부채 더 늘리겠다. 말 그대로 이제는 채무에 대해서 더 늘려가겠다.
뭐 국채 발행하겠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정헌법 제14조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거를 얘기를 꺼냈냐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강경파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너무 소모적 논쟁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국가적 소모가 너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수정헌법 제14조를 활용해서 이런 논란을 끝내겠다라는 어떤 숨은 의도도 여기에 좀 포함되는 것 같아요. 뭐 국가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채무 불이행 미국이 그럼요. 디폴트가 되겠어라 의심되는 것 자체가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시장의 반응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안도감입니다. 뭐 증시라든지 이런 것에 안도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잖아요. 국채 반응. 만약에 이게 디폴트가 되면 휴지 조각, 뭐 심지어 뭐 그 끝까지 얘기하면은 뭐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또 만약에 이제 디폴트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뭐 미국 국채 갖고 있는 나라도 어떡합니까? 특히 이제는 중국과 일본이 가장 많거든요. 조사를 해봤더니 한 2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한 2,645조 원이거든요. 중국도 제일 많아요. 예,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일본과 중국이 사실 뭐 한간에 그런 소리 하죠. 이제는 미국을 움직이는 건 일본과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예.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디폴트다? 채권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상당한 타격을 주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그래서 맞아요. 이런 데서 안도감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만약에 타결안이 된다 그러면 경기에는 좀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목소리가 나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재정 지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재정 지출이 늘리지를 못하고 제한을 받게 되면은 재정 지출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경기를 부양할 타이밍에 부양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또 위축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증시 조정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제는 국채 발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더 증액을 해서 이제 발행할 텐데 그래서 이제 발행이 된다 그러면 증시에 있는 유동성이 이제는 국채로 다 빠져나간 또 거죠. 옮긴다. 예, 그러다 보니까 JP 모건은 이런 얘기합니다. 7개월 동안 미국 국채가 1조 한 1,000억 달러 정도 더 늘어날 거다. 더 발행할 거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채 발행하게 된다 그러면 유동성이 다 그쪽으로 가거든요. 증시에는 좋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증시에 있는 유동성이 빠져서 이제 미국채를 사러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조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정도에서 시장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미장은 지금 굉장히 연초부터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 조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국내장은 뭐 이렇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럼요. 조정이 무슨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미 증시는 그럴 수 있다는 거 맞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저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상원 이제 합의안 이제 운영이 문턱 넘게 되면 31일에 하원 통과하고 나게 되면 이제 상원 문턱 넘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큰 변수 없을까요? 그건 잘 넘어갈까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가장 큰 1차적인 고비이고 일단은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원과 하원에 넘어온다는 되면? 얘기는. 그래서 표결처리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의 초미의 관심사는 공화당의 강경파의 목소리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느냐. 완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핵심이고 아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뭐 미국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랬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지 일단은 증시에 큰 혼란함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 받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전 세계인 투자 자금이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우리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금융 투자하신 분들은 또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그다지 좋지 않은 얘기를 했네요. 아시아 네. 국가들의 기업 부채가 부실해질 가능성을 좀 경고하면서 차입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취약해진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국을 꼽았어요. 네. 하나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려면은 먼저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개념을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아셔야 개념. 되는데 이게 네. 일단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IMF가 블로그 사이트를 통해 갖고요. 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제 부채가 아시아권에서 조금 많이 부실화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든 게 바로 이제는 이자 보상 배율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영업이익이 있잖아요. 영업 활동에서 이익이 벌어지는데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제 그 기업의 금융 비용이죠.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영업 비용으로 가지고 영업 이익을 가지고 내가 뭐 이자를 다 갚았다. 그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이게 1인 거죠. 근데 만약에 1 미만인 경우 한마디로 내가 영업 이익을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1 미만이라고. 이익을 내도 이제 빚을 못 갚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자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취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한계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3년 지속되면 이제 보통 한계 기업, 뭐 시장에선 좀비 기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1 미만인 이자 보상 비율을 1 미만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전체의 부채의 몇 %를 차지하느냐라고 봤을 때 한국이 순위가 지금 5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그 많은 순서로 5위라는 거죠. 그렇죠. 안 좋은 순서로 5위인데 1위가 인도였습니다. 그러니까 31% 정도 되고 예. 태국이 28%, 중국이 25%, 한국이 22.1% 이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전체 기업의 부채 21%, 22%를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해지면 더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 비교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5위라고 그러면은 일본 궁금하네요. 일본 같은 경우는 15.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평균이 한 16.8%거든요. 아, 그 평균보다 예, 평균보다 미치요. 그러니까 양호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에 일본은 부채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 이런 한계 기업들의 취약성이 그대로 여지없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데, 근데 왜 우리나라의 이런 한계 기업들의 부채가 증가됐느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좀 뼈 아픈 거를 지적을 했죠. 왜냐하면 그 저금리 시대에 유동성이 풍부했잖아요. 그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예, 많이 풀었는데 좀 골라가서 빌려줬어야 되는데 이게는 굉장히 그 한계 기업들. 한마디로 영업 이익 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이런 기업들에게 많이 빌려줬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받음으로써 이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됐어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 시대에 그런 것들이 약간 풀렸지 않았는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는 IMF가 얘기하고 있는 게 특히 부동산 기업들, 이런 부동산 기업들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그래서 그렇다고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는 우리가 그 PF 대출 부실 우려도 이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PF 대출도 지금 뭐 대통령께서도 말할 정도로 업무 보고 때 PF 대출에 대해서 보고하라 할 정도로 지금 뭐 PF 대출은 사실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 PF 대출 말라서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게 본 PF, 그러니까 브릿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브릿지론에서 본 PF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본 PF를 못 받는 시행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옥석가리기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이제 본 PF를 못 받는 이런 시행사들은 자연적으로 이제는 폐업 상황으로 가게끔 지금 구조적으로 밟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시행사에서 이제는 PF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럼 멈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럼 3, 4년 후에는 또 공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는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고, 뭐 크게 보면 이제 IMF가 그래서 이제는 이런 뭐 부동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부채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겨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IMF가 또 하나 얘기한 게 기업 부채 금리가 2.5% 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제 취약성이 시나리오별로 있는데 그 심각한 뭐 하강 시나리오 스프레드 군을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험도가 크게 올라가는데 그 정도 위험도가 신용 경색이 올 정도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사실 했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 이렇게까지 뭐 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는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뭐 경고의 목소리는 나왔으니까 충분히 귀담아들을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보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우리 권영중 평론가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같은데 네. 중소기업자는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네, 취약성이 더 클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요번에 나왔던 통계가 중소기업은 사실 안 제외되고 나온 거죠, 상장기업들 중심으로 그렇죠? 된 거기 네.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요번에 뭐 IMF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데 이 정경련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상장사 2,263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1분기 올해 1분기에 성장성과 수익성이 다 떨어진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경쟁력을 좀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런 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든지 정부가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목소리에 대해서 챙겨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부동산 시장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워낙 뭐 부동산 시장이 뭐 냉각기였고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고 좋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다 보니까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입지를 잃고 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분석되고 있던데 실제 상황이 좀 어떤지 좀 짚어볼까요? 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이제 휴폐업을 봤더니 5,321곳으로 이제 조사가 네.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새로 생긴 데도 있을 거잖아요. 여기가 새로 창업한 곳이 4,969곳 이렇게 조사가 돼서 폐업 수가 더 많습니다. 이게 한
352곳 정도가 이제는 더 폐업 아니면 휴업을 했다라고 조사가 됐는데, 근데 이게 또 비교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난해 1월과 4월을 비교했는데 그 당시에는 개업이 2,700곳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1월과 4월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사실 폐업이 더 많았다는 거죠, 휴업이. 그런 이유를 봤을 때 거래량이 감소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고 조사가 된 거죠. 왜냐하면 공인중개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금액도 중요하겠죠. 금액도 이제 퍼센트로 나눠지기 때문에.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많아져야 돈을 버는, 수익을 버는 구조잖아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사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전세를 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꺼리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꺼리다 보니까 거래 자체가 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래량 감소에 이런 영향도 있고, 근데 거래량을 봤더니 서울의 비아파트 거래량을 봤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이게 매매 같은 경우가 2006년 이후로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래 절벽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나마 조금 풀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특례보금자리론이 튀어나오면서 그나마 실수요자 중심의 어떤 거래가 좀 이뤄졌던 부분. 근데 제가 봤을 땐 정책적 효과가 떨어지면은 거래량 다시 감소될 다시 수 줄 수 있는. 있죠. 예. 필요한 사람만 했던 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줄 수 있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고요. 전세 거래량도 봤을 때 2011년 이후에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거래가 묶여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제 폐업 아니면 휴업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좀 변수들이 좀 있을 텐데, 하반기 시장에서 물론 뭐 한국은행이 살면서 개념금리 동결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변수를 좀 끝으로 짚어봐야 될지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금리죠. 예, 금리니까. 금리가 시장에서 생각했던 게 연내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패드워치에서 조사한 게 지금 동결이 원래 많았는데 인상이 지금 많아졌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는 FOMC에서 인상한다라는 게 더 의견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매파적 발언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한 번 올릴 0.25% 올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2% 미국 차이 되는 거죠. 예, 2% 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럼 우리나라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가장 지금 우리 경제계에 가장 큰 화두고요. 부동산 얘기했으니까 부동산 업계도 가장 큰 화두다. 그래서 금리를 중요하게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읽기 권혁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